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둘째 날 세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 상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중계 화면을 통해 메타버스 현장도 살펴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2017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도시, 2018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2019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 그리고 작년 2020년엔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이런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2일차 세션은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 창출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마이클 피셔 미국 예일대학교 HRAF 재단 부이사장의 데이터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영국과 케냐, 인도와 아일랜드의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질문사항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있을 패널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둘째 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예일대학교 HRAF 재단 부이사장이신 마이클 피셔님께서 데이터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for 감사합니다. that introduction. I 소개해 want to 주셔서 thank the 감사합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저는 Heritage Administration of 대한민국의 Korea, 국립무형유산원, the City of 또 Jeonju, 한국의 and 문화재청, UNESCO 전주시, ISCAP for 유네스코 아트 organizing and 무형유산센터에 hosting 계신 the 모든 관계자분들, 이번 2021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s has been discussed, we've been in the midst of a new era 이미 of tangible 많은 분들이 cultural heritage 알고 for 계시지만 quite some 저희는 time.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시대에 Rapidly 접어들었다고 vanishing ways of 생각합니다. life, globalization, 지금 빠르게 climate 사라지는 change, 생활 political 방식도 change, 있고 new 세계화, communications 또 기후변화, technologies, 정치 and now 변화, a 새로운 global 통신, pandemic 소통 are 기술, 그리고 지금은 destroying, 글로벌 팬데믹을 modifying, 직면하고 and creating 있습니다. 이것이 cultural patterns, 제 문화적인 activities, and 패턴과 knowledge 활동, 또 지식을 continuously. 파괴하고 수정하며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Although these processes have been ongoing 이런 since the first 과정이 cultural 사실 expressions 계속 emerged 지금까지로 early 진행돼 in the 왔고 ancestry of humans, 최초의 문화적 these 표현이 have 저희 been 고대 accelerated over 조상분들이 the 처음 past two 사용했을 당시부터 centuries 진행이 from 되고 gradual 있었습니다만 최근 generational 200년 change 동안 to 특히나 increasingly rapid 가속화되었다고 change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over 점진적으로 increasingly 나타났던 small 세대적인 subgenerational 변화에서 cohorts. 더욱더 급속한 변화로 The 발전했고 impacts of 하위 these 세대의 집단에 걸쳐서 processes have 변화가 빠르게 expanded 진행되고 due to 있습니다. major changes 이런 in 과정의 communication, 영향은 which can 커뮤니케이션의 spawn and 대대적인 nurture 변화로 더 new forms of 확산됐습니다. sociality 커뮤니케이션이 and 워낙 빠르게 shared 이루어지고 있기 experience 때문에 without 새로운 spatial 사회성과 contiguity. 경험의 공유를 공간의 연속성 So it has 없이도 가능하게 해주는 become 그런 시대적 변화를 increasingly 통해서 더욱 imperative to not 확산됐습니다. just 따라서 collect descriptive and 무형문화유산의 narrative accounts 표현적 of 또 and relating 서사적 to 내용도 당연히 ICH, 수집해야 but 하고 to further 기록해야 document 되겠지만 ICH within its 동시에 context of 무형문화유산의 use and 활용과 또 그 experience. 경험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o do this, we require a means of 그렇게 하기 organizing our 위해서는 primary and secondary data 1차 so that we 자료 can 그리고 2차 situate it 자료를 잘 관리를 in 하고 its 이것을 잘 immediate and 조직화시켜야 collective 될 필요가 context of 있겠습니다. use and to 그래서 relate it 우리가 to other 사용하는 possibly 맥락에도 related 위치시켜야 instances. 되겠지만 그리고 또 관련된 Now, 맥락에도 metadata is a 위치시켜서 이것을 relatively 잘 new 관리를 해야 term that 되겠습니다. originated only in the 메타데이터라는 용어 1960s 자체는 비교적 for a 새로운 very old 용어입니다. human 60년대에 creation. 처음 탄생했습니다. 사실은 The 알고 보면 매우 textbook 오래된 definition of 인간 창조물에 metadata 대한 is 개념이긴 something like 합니다. data about other data. In other 그 words, 교과서에 나와 metadata is 있는 사전적 documentation 정의는 that describes 메타데이터는 다른 data.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Provides 데이터를 a 기술하는 framework 데이터가 within 곧 which 메타데이터인 것이죠. effectively we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메타데이터의 역할이다, 메타데이터의 기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버그가 2003년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기능적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객체와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데이터다. 그것이 메타데이터다라고 정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없다면 인간 행위의 기록 혹은 심지어 직접 체험한 것도 충분하게 그 문화적 실천이나 지시 혹은 그 기능을 우리가 포착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연구진 또 기관들 사실 메타데이터를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 문화 유산과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물건, 개별 기록물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전형적 분류 체계는 사실상 메타데이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을 기록하는 데 있어 그 전형은 핵심 단위입니다. 관심의 대상보다는 그 전형 자체를 기록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의 경우 이 실제 연행 과정, 그 민속학적인 절차, 또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루고 있어서 민족학적인 전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유산 메타데이터는 주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으면 만드는 것이 유형의 사물, 예를 들어 바구니와도 같은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의식, 즉 혼례와도 같은 재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무형유산이 큰 압박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야 하는 새로운 종목이 일단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무형문화유산의 그 어떠한 전형도 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많은 통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전문가 집단들로 인해서 기록되고 활용이 됐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을 현재의 이슈와 문제에 적용하는 데 전문가별로 각기 역할을 담당했었지만 이는 매우 값이 비싸고 또 더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HRAF,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를 관리하고 큐레이팅하는 데 있어서 연간 200만 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큐레이팅하고 있는 그 컨텐츠를 만약에 자체 생성을 한다, 지난 한 200년 동안 생성했던 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억 불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무형 문화유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 건강, 보건, 기술, 사회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추가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유산 관련된 관리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리소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새로운 리소스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해야 될 작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HRAF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경험 또 인터넷이 도래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이나 활동들이 또 오프라인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SNS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어떤 또 의의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결합시켜서 연구를 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 어떤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연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민족지역적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위험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So metadata is part of the solution to breaking away from primarily 무형문화유산 소장 자료를 expert mediation of ICH 오로지 전문가만이 직접 다루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전문가도 이런 자료를 처리를 하고 또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기존 전문가들이 우선 개발한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지식을 메타데이터가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영역별로 개발되는 메타데이터 모델로 하여금 이 영역이 비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분류가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머신러닝에 있어서 개발 혁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전문가가 큐레이팅한 각각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연산 모델에 투입을 하게 되면 개별 전문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방대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출력물을 받아내서 이 결과물을 비전문가에게 제공을 하면 그들이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2차, 3차 활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형문화유산의 예를 들어서 뭐 농업기술이나 아니면 물 치수 혹은 음악 관련된 여러 기술들 이런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례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스카이니 바라와니 연구자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바라와니 연구자는 농민분들과 직접 협업해서 자신들의 이 생산자들, 소농민들, 그리고 농민분들 그리고 이런 토착민 공동체에 일을 하시는 여러 현지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분들의 전통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ICH 관련된 데이터도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행자와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매개를 건너뛴 것이죠. 직접 이 생산자들, 소농들로부터 전통 지식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초기 규칙을 도입을 하고 a trainable activity rather than one that requires deep expertise to refine them. 기계를 훈련시켜서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기계를 훈련시켜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초기 규칙을 포착해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식화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eflects a lot of what's going on in machine learning. Relatively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실 많은 발전을 일으키는 바 있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도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분류법 원칙을 사용합니다. 어떤 공통 단어들, 공통 규칙들을 찾는데 이게 너무 흔해서 계속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유의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흔해서도 안 되고 너무 드물어서도 안 되는 유의미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포착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또 하나의 미래의 메타데이터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IoT 기술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IoT는 지금도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주변에 환경
환경에는 많은 센서도 변환기가 폭증할 것입니다. 이런 센서와 변환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를 환경에 다시 적용할 것입니다. 이 IoT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머신러닝과 메타데이터에 달려 the 있겠습니다. IoT will be and what we can make of it. 그와 관련해서 이제 IoT가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타데이터가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자료를 아주 쪼개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전통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개별적인 세부적인 기술 내용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피셔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2017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도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018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2019년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 2020년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란 주제로 개최됐고 올해 2021년에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 창출을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안재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 세션의 대주제는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 창출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 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이죠. 현재 코로나19라든가 4차 산업혁명 등이 생활 방식이나 과학기술 이런 사회 모든 분야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큰 혁신들이 또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문화가 가진 창의성을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산업을 창의산업이라고 지칭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미래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변화를 잘 활용하고 사회 각 분야의 다른 분야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의산업의 각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선두주자들을 모시고 융합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를 무형유산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무형유산과 창의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동력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과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인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가치 투자 모델이라는 주제로 조지 가차라 아프리카 해퍼펀드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사님은 창의산업의 전문가이자 예술 경영이면서 또 아프리카의 예술 창작산업 재정지원 기금인 헤바펀드의 경영 파트너이십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generous 감사합니다. 이렇게 introduction. 친절하게 Thank you to 소개해 주셔서 UNESCO,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the government of 네, Korea 유네스코 and all the 그리고 partners for 한국 정부 this invitation.
그리고 본 포럼의 주최 측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피셔 님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이사장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필기해 가면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바 펀드를 대신해서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실 텐데 인사 말씀을 전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첫 10년을 살펴보면 문화와 창의 산업이 저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저희 아프리카 대륙에서 크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것은 르네상스다,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르네상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1인당 국민 소득과 가계 소득이 대륙 걸쳐서 증대가 되면서 촉발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이 발빠르게 변모하였고 여러 기술적인 툴들이 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도 널리 또 확대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로부터 송금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또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는데 하지만 이 문화의 르네상스에서 가장 주축이 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자긍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영화 산업, 저희 게임 산업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현대 패션이라든지 또 표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되었고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표현과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녀 막론하고 대륙의 곳곳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칼메론의 철학자인 실라벨라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의 저서를 많이 읽게 되는데 그분의 논문을 보면 새로운 세기에서의 아프리카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또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르네상스는 두 가지 어떤 융합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부상, 정보화 시대에서의 이런 디지털의 부상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의 금융화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융합이 되면서 르네상스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바펀드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이런 문화산업의 금융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대륙에 걸쳐서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 문화자산을 널리 활용을 하고 그 지식도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시 그리고 공예와 또 전통적인 그런 문화 기술들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이라든지 웰니스, 웰비잉 또 음식의 준비나 또 요리, 요식,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여러 결과물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가 대륙에 걸쳐서 이런 유리벽을 타파를 하고 또 많은 표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버터보이나 위스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술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라두마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는 케냐 사이러스 카비드의 비주얼 아트도 또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디자이너의 그런 가죽 작품이라든지 베론이죠. 그리고 각종 술과 또 음료 같은 경우에는 롤라 페드로의 전통주를 또 양주를 하면서 그 멋진 그런 제품들을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BMW는 에스트블랑카 농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새로운 버전이 또 아프리카에서 탄생을 하고 있죠. 또 고치아니치의 칠레만다라 등 여러 가지 그런 문화의 훌륭한 결과물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이렇게 아프리카의 많은 예술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거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아프리카의 도시와 또 마을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기업과 또 다양한 사업체들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 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창의 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통해서 생계도 꾸려나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도 주고 지원도 주고 어떤 정체성을 주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창의적인 작품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였죠. 바로 창의 산업과 또 창의 표현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아프리카 뱅크에서도 음악과 게임과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다양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해퍼 펀드는 8년 동안 이런 재정 지원을 또 인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의 대륙으로서 인지를 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나 창의 산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상업 또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자긍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 산업들이 시장의 역학에 따라서 더욱더 성숙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 관객과 청중과 공동체에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관행들과 연행들이 있고 또 상업적인 그런 가치들도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아프리카 대륙 또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융합과 또 포용과 또 그 외에도 역동적이고도 활력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그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재단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창의 산업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그 활력은 분명히 개도국가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투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문화 창작자들, 표현의 창작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업으로서 또 하나의 일종의 상공인으로서 더 많은 개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발전 이쪽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 이 해당 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파 펀드는 지금 케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8년 동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음악과 또 현대 음악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하였고 또 영화 제작 같은 경우에도 장편에서 단편 영화에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이밍이라든지 또 모바일 게임 등 문화와 유사한의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또 문학도 게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웰빙이라든지 음식, 또 섬유, 패션, 문화 축제, 연극, 또 문학 등 다방면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맞춤화 된 금융 방편들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였는데요. 금융 쪽에서도 분명 문화와 창의 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인 즉슨 어떻게 ICH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되 이런 비공식적인 자본을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문화와 이런 창의 공간과 산업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지분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왜곡하거나 와해시키지 않으면서의 금융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 문화 생산 활동도 분권화를 가능케 하면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외부인으로서 이 문화와 창의 산업에 계속해서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항상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지속 가능한 금융 방편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상업적인 메커니즘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또 윤리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 문화 창의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욱더 증대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런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ICH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또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여러 가지 와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급망도 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ICH의 서비스나 다양한 재화가 탄생하는 이 과정에서도 여러 와해 또 어떤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기관들,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연구와 또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고 이 공동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효익과 그런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패널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를 위한 사회 가치 투자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해박 펀드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지 가차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분은 아미타바 바타차리아 방글라나타닷컴 대표님이십니다. Good morning, namaskar. 네, 여러분 Good 안녕하십니까? afternoon, good evening, wherever in the 아침 world. 인사, 오후 인사, 저녁 Thank you, 인사드립니다. organizers, for 세계 giving me 각지에서 오신 this 분들 esteemed 안녕하십니까? platform. 또 주최 측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형유산의 창의적 계승과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발표 주제입니다. Let me start with three reference points. 우선 저는 세 개의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CEO가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와 다름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철학자 마타 너스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을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못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결합해 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연못이 필요하고 또 마을도 필요하고 거기에서부터 문화가 비롯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미래가 나옵니다. 연못, 마을, 문화, 미래.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 기반한 개발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CH 무형문화유산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개발 연계시켜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사람에 투자를 하고 그들의 문화에 투자를 하면은 공동체 참여 자체가 더욱더 강화되고 또 경제도 개선이 되고 그 사람들의 자부심, 자긍심이 더욱더 고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통 문화가 보호되는 것까지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대표 사업인 Art for Life를 2004년, 200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3,000여 명의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의 충분한 위생 상태를 보장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로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예술과 문화는 어떤 직업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취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트 포 라이프를 통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루시슈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있는 장인과 도제 간에 있는 전통적인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 장인 솜씨를 더욱더 개선하고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어 왔지만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내기는 했었지만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009년 11일, 2009년과 2011년 정도에 EU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WTO 심지어 UN 에코서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뉴델리 사무소와 협력해서 인도에 있는 웨스트 벵갈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이 모델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명부터 시작했던 것이 15,000명, 그리고 이제는 한 5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만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난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은 즉 이 모델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농촌에 살고 있는 작가 또 장인 공동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역량 강화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트 포 라이프가 웨스트 벵갈 지자체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런 예술 장애인 분들이 전통 문화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트 포 라이프가 2013년에 웨스트 벵갈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트 포 라이프 또 유네스코와 함께 10개의 공예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 벵갈에는 10개 지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웨스트 벵갈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12,000여 명이 15개 지역에 걸쳐서 사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제공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0%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분들, 특히 여성 작가분들의 소득이 2배가량 성장이 됐었고 그리고 이주는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은 38%, 15% 줄었고 고소득층은 36% 신장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50% 이상은 새로운 주택을 받았고 77% 위생 상태가 나아졌고 100% 정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훈련을 받았고 30%는 디지털 능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작가들의 38%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은 하나의 허브가 돼서 국제 워크숍도 국제 협력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6개 브랜드는 지리적 표시 라벨도 따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뒀던 것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보호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공동체 그 소속 작가분들, 문화예술 작가분들을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받고 보호를 받고 증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지식과 문화가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히 또 보호와 전승 노력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태계를 구현해서 풀뿌리 차원의 소상공인 분들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창조경제, 사회경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분들에게 권익 실현을 하려고자 했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리고 또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와도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고 그리고 이 협상을 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좀 취약한 이주가 거의 중단이 됐었고요. 마을들이 전반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위생 상태도 양호해졌습니다. 또 문화 마을이 문화 관광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작가분들이 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현지 마을의 공동체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변두리에서 노동만 하는 그런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작가분들이 마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또 유엔으로부터 베스트 모델이라는 인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작가를 핵심에 두고 이 공동체원들을 핵심에 뒀기 때문에 이런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관광은 책임, 윤리, 포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광을 더욱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작은 인프라,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뭐 공예, 수공예, 샵들, 가게들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마을 주민분들로서 근거리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축제와도 같은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축제를 기획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그 풀뿌리 차원에서 있어야지만 이걸 연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ICH 가치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혁신가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ICH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더욱더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고 저도 패널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존에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들을 수 있고요. 특히 단순히 이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 그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발표자이신 데이비드 웰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데이비드 웰런 대표님은 실감형 가사란식 교육인 Immersive VR Education의 설립자이십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from Ireland. So I'm going to 네, share. 안녕하십니까. 네, 아일랜드에서 인사드립니다. Innovative technologies and online 오늘 platforms. 저는 무형문화유산 미래를 위한 혁신적 기술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액센트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일랜드 기업이고요. 75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상현실의 어떤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로케이션로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www 잘 아실 것입니다. 전형적인 웹페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은 2D로 이제 평면 기준으로 해서 사이트도 넘나들 수 있고 태그라든지 등을 이용을 하여서 이 웹사이트에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웹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페이셜 웹, 공간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3D 가상 환경인데요. 단지 평평한 2D 웹페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공간들을 넘나들 수가 있죠.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바타는 나를 반영한, 투영한 어떤 디지털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웹에서는 어떤 내장에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3D 객체를 받아서 이것을 또 신체적 구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의 하나의 진화된 멋진 형태로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편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는 포털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 링크로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이렇게 모두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90년대에 유명했던 스타게이트에서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스타게이트의 포털을 통해서 통과를 하면 완전히 새로운 또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인게이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게이지 오아시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시티를 구축을 해서 기업과 예술가와 브랜드와 또 문화센터가 실제로 이 디지털 도시에서 본인의 가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원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을 그대로 어떤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유적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메타 월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그것을 본인들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겠고 드레스 코드를 뭐 설정해도 되겠고 뭐 많은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인게이지 오아시스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o the evolution of Engage. 인게이지의 새로운 모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ngage Oasis. 인게이지 오아시스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Explore vast, persistent locations branded. 다양한 장소들과 위치들을 본인들,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서 브랜딩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고 내지는 조금 더 친밀한 공간에서의 소통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를 호스팅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 론치 장소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을 하고 동료들과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장소를 인월드 아이템이라든지 나만의 3D 오브젝트를 올리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새로운 3D 오브젝트를 또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 집단 활동 가능할 것이고요. 나만의 기업과 또 교육기관들 또 전문가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과 소통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개인들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유의 디지털 자산과 위치, 장소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끼리 서로 간의 기업들 또 서로 간의 협업을 갖는게끔 해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협업 툴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임포트 빌드를 3D 모델을 이용해서 가능할 것이고 빌트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특별한 것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Okay, so that's just a preview of 네, the 간단하게나마 인게이지가 론치한 오아시스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가상의 환경은 다양한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영국의 에이브리의 예도 그중 하나의 예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환상 열석을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잉글랜드 남서부의 밀트셔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석기, 선사시대 유적지로서 똑같이 그대로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여기서도 실제로 행사를 가상으로 개최를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이렇게 방문을 가상환경 속에서나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위치나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그런 기법으로서 이 유적지에 가서 공간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촬영을 하면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다시 또 가상 환경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한 사원, 인도의 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랫단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동상이 있죠. 여기에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카메라가 촬영을 했을 때 모든 그런 각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다 촬영한 다음에 이 사진을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3D 모델로 구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가상현실에 인풋을 하여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노틀담 성당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로 상당 부분이 파손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그리고 또 360도 비디오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화재 이후로 360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소파 같은 것에 앉아서 이 아바타 분들이 성당을 보는 모습이고요. 이 영상은 360도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And all the ceiling is now gone. What did survive is the altar. 여기에 보시면 이 천장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엄청난 디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정말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Yes, so this is the altar. Remains standing. So it was a quite strange experience that I'm sitting 상당히 up 좀 and flying around 진귀한 this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소파에 앉아서 이제 360도 보고 있고 친구들과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러한 부분들 보고 있고 저희의 아바타 제가 중간에 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긴 하죠.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살이 많이 찌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또 할 수 있는 또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다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이 아폴로 11호의 이 사령선 이글이라는 이 사령선 안을 직접 볼 수가 있는 뭐 직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 환경에서나마 이 사령선 안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아바타인데요. 닐 암스트롱 옆에서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 밖을 보면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기념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도 다시 재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역사의 한순간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what's driving adoption of these virtual worlds? 이런 가상 환경을 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 가상 현실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40년 넘도록 있었지만 워낙에 고가였기 때문에 많이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연산 칩셋과 컴퓨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HTC 헤드셋이고 또 소니, 뭐 페이스북 등 여러 곳에서 이런 헤드셋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VR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웨어러블과 그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도 다시 탄생을 하고 있고요. 레이반이 페이스북과도 함께 협업을 하여서 이런 안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 청주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워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컴퓨팅이 훨씬 더 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널리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도 있죠.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 AR,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실 세계도 보이지만 3D의 곳곳에 어떤 대표적으로 이제 구현이 된 이런 홀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 현실 세계에 겹쳐서 보이게끔 하는 이런 컨택트 렌즈에 대한 시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큰 VR 헤드세트 그리고 초강력 컴퓨터에 연결된 어떤 헤드세트로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심지어는 콘택트 렌즈처럼 매우 간편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게끔 되었고요. AR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의 위에 오버레이, 즉 홀로그램이라든지 디지털의 어떤 구현물을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누군가가 AR 헤드셋을 착용하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어떤 영상이라든지 뭐 광고나 어디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구현물들이 여기에서 보이실 것입니다. 또 이제 가상현실이 이렇게 또 부상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직원들과 또 기업들이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단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뭐 화상회의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10명, 15명 이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시에 빠르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물려서 실제로 소통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뭔가의 미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2D 형태로 해서는 불가능하지만 3D의 가상 환경에서는 가능합니다. 공간적인 음성 오디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강당에서 보다가 일어서서 다른 공간으로 이 가상으로 이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리적으로 같이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안 돼서 안타까웠죠. 하지만 이제 가상의 3D 공간에서는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NFT 같은 경우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마찬가지로 디지털 구현물인데 저도 어떤 자산으로 저를 자산화하고 토큰화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정 부분의 NFT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죠. 월드와이드 웹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500만 불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디지털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서비스를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NFT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 NFT 갤러리는 HTC와 함께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 박물관과의 협업 사례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이 NFT 고양이들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 박물관을 둘러보게 되는데 단지 2D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좋아하실 텐데 고양이 관련된 뭐 많은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포털을 어디를 통과를 하면 이제 연결된 것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장소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 이 박물관에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과 그런 미술품의 그런 순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구현된 또 이제 가상의 도시들도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사례인데 워낙에 이제 상호 연계된 그런 포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상이 또 탄생하면서 그 안에서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사회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이 가상의 세상으로서도 구현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아지겠죠. 달에 갈 수가 있겠고 하늘을 날 수가 있겠고 현실에 사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상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패널 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각국에서도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문화유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과 대표님으로서 개발하고 계신 플랫폼을 소개해 주신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인 조티 호사그라하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최 측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오늘 이번 혁신 가치 창출 이번 패널에 함께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세계유산 여정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2016년에 유네스코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의 후원과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저희가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ICH를 보호를 해왔는지, 특히 지속가능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정 프로젝트, 저니 프로젝트는 세계유산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유산위원회가 2012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명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세계유산과 관광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균형 있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더 지켜나가고 증진하는 것을 이 사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 테르보나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유산 전이 이 여정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이런 인간 탑이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뿌리를 깊게 잡고 있는 현지 전통인데요. 이게 또 무형문화유산의 그 목록에 등재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전이 사업은 현지의 관광 그리고 유산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지속 가능한 관광 플랫폼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계유산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 목표로 잡은 것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유럽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주제별 아이티너리를 통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럽에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유적지 그리고 그런 관광지 책임 있게 참여를 하고 관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ICH에 대해서 최대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제공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18개월짜리 프로젝트로서 2번 개최가 됐었고 주제별 그리고 플랫폼 시작 처음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 18개월 기간에서는 저희가 마케팅에 포함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어, 불어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34개의 유적지를 아우르고 있고요. 10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다양한 브로셔라든지 컨텐츠를 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다 현지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최대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작성이 되고 개발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가장 추천하는 그런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팁들 그리고 유산관리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도 좀 팁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주제별 문화적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문화적 경관, 도시, 여러 산업 현장들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또 네트워킹, 이게 세계유산 유적지 간에 있어서 여러 네트워킹하는 것이 정말 핵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각 주제별 여정을 그 프로젝트 전역에 걸쳐서 저희가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속가능 관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세미나 또 워크숍을 제공을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법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공유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스타리아. 여기 사진을 보면은 무형문화유산의 레이스 제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노래 관련된 민속 노래 종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제례와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등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이 빌리우스의 전통 공예 사업, 이런 전통 수공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빌니우스에 있는 도시의 15개 갤러리가 함께 협업해서 이 관광객이 와서 수공예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더욱더 함께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언론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홍보 캠페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진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브로셔 등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도 장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서들, 무역 박람회, 여행 박람회 등에 저희가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는 2,340만 만 개의 세계 유산 전이의 EU 콘텐츠에 있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유산 관련된 그리고 관광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처음부터 함께 협업을 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유적지 관광지 차원에 있어서 협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프로젝트 전반에는 초반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EU가 특히나 가시성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많은 기관들,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할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언론과 그리고 이런 박람회 차원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라고 마케팅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관이고 과학적 탐구 그리고 탐색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업하면서 EU의 기대치를 더더 능가할 수도 있었고 추가적인 펀딩을 받고 더 많은 파트너십을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유산 관리자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관광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련된 지속가능성 지표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관리자들이 관광 관리 베이스라인 기준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관광 전략을 더욱더 새롭게 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패널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어떤 식으로 이 다양한 매체와 협업하면서 이 관광이라든가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공통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하나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네스코가 2003년에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비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단체, 공동체, 개인의 참여를 독려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의 빠른 발전이라든가 혹은 코비드-19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이러한 국가, 단체, 공동체, 개인의 참여를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각 기관들 혹은 각 개인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증진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각 발표자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가차라 이사님.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이 점점 더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제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서드 파티, 즉 개발기관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과 또 저희와 같은 그런 중개기관들이 또 해야 할 역할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와 보존 노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의 방식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소유권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윤리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보유자들의 그런 표현의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융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오만하는 경우, 오만과 또 야심과 또 야망의 차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문화 공동체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에 도움을 주십시오. 내지는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펀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이런 산업화,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이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은 위배되지 않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참여하고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와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실험 또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 기반의 재정 지원 내지는 단기적인 금융 지원만을 한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성숙할 때까지 이렇게 완숙해지는 모습까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크레딧이라든지 또 다양한 금융 수단들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 단계별로 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게이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가치에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 혁신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야 티와리 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아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마을 단위의 축제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수르자라처럼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 마을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해외와도 이런 교두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도시의 방문객들이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게 지식이 계속 전승이 되고 젊은 세대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이거를 또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장인분들, 작가분들이 핵심에 있으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분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통 장인분들의 자긍심이 더욱더 고취되고 접근이 더욱더 용이해지고 훌륭한 관광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산 등 우리 소중한 유산들을 이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하는 우수 사례나 단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Yes, I can talk about this. 저희가 그 세계유산 저널이 그 여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1000페이지 이상의 그런 자료가 온라인상으로 제공이 됐었고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디지털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한 방법이랑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방법도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계신 공동체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방법이기 때문에 꼭 누가 뭐 카메라를 내가 잡아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그걸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지어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외국어이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재 계신 공동체분들, 토착 공동체분들께서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세상에게 제공을 하고 하나의 기록을 하고 동시에 이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요. Thank you.
Mr. David Whelan?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Yeah, 웰링 사장님. we've had a series of events inside the 저희가 Engage platform 이 인게이지 because of 플랫폼상으로 COVID-19. We actually had a 코로나19로 UN 인해서 youth 여러 event 가지 이벤트를 inside 개최를 Engage where 했는데요. we 유엔 had 청년 young people 행사도 from all 개최한 over the 적이 world 있었습니다. 전 inside 세계 많은 communicating 청년들이 very naturally. 함께 And 소통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it is a very 행사였습니다. natural way to communicate because on 그래서 video, 이렇게 자연스럽게 you know, 소통할 수 people control 있는 each other. 이유가 Whereas when we're in a virtual 화상상으로는 space and you feel like you're standing right next to the person, there's 마치 that kind of 바로 personal 옆에 있는 boundary 그런 and 느낌은 respect. 없지만 And then 가상 they're hearing 현실 stories from other 속에서는 parts of the world. You know, these could be 정말로 그 자리에 kids 있는 것 again 같은 from 그런 장소감이 있기 war-torn 때문이죠. countries 그래서 talking to 그 유엔 Americans or 청년의 Irish 그 people 회의에서도 about their 미국인들이나 culture 뭐 아일랜드 사람들을 and 대상으로 about their experiences 난민들이 in life. 그리고 And 청년인 그런 난민들이 it 본인들의 can 생활이 be, 어떠한지 등에 you know,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 그런 quite 시간도 emotional and 있었는데요. quite 정말로 감정이 telling 또 on the 북받쳐 young 오르는 people that are 그리고 hearing this. But not only 이것을 are they 직접 communicating 듣는 in these 사람들 virtual 입장에서도 worlds, they're 정말 actually 감동을 showing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their communities or their locations using 360 참석자들이 video and representations as 360도 well. So it's not just 비디오라든지 또 telling 다양한 somebody 디지털 or 자산을 showing 이용을 somebody a 해서 picture. It's 본인들의 actually 공간도 함께 보여줄 visiting 수가 these 있었는데 places 그래서 사진을 in 통해서만 virtual 보여주는 것이 reality, 아니라 직접 which 가상 really 현실을 gives 통해서 그 people 공간에 really opens 초대를 their 할 eyes 수가 to other 있었다는 people's 점. experiences 그래서 living 다른 through 많은 other 사람들이 people's 서로 eyes. 간의 경험을 So I 하고 think 다른 one of the 사람의 key 눈으로 benefits of 뭔가를 this 또 볼 수 technology, 있는 그런 you know, 기회를 it can 줬다는 것 be 자체가 used 기술의 for a great 장점이라고 deal of good 생각합니다. when 여러 used in the 가지 correct way. 방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말이죠. Thank you. 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요. 조지 가차라 이사님. Following the reflections of my fellow 저희 panelists, 패널분들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해 듣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접근성 면에서나 제 아바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타버스에서 제 아바타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도 구조적인 제약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digital capabilities.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IT에 대한 그런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량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역의 경우 자유롭게 이런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들도 지역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이 새로운 시대에서의 문화유산을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장려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채택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 또 가상 현실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한 가지 실험적으로 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대학생이나 학생들을 보면 이런 디지털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 환경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학 작품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증강현실을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그런 맥락에 맞는 그런 툴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거나 마련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들을 보면 이렇게 모든 대륙이나 모든 지역들을 다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충분히 여러 지역의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이 아직은 구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툴들을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음향이라든지 구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지식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 이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시대에서 이런 웹의 시대에서 당연히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장벽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e've got more questions, but due to the time limitation, I 제가 cannot 사실 질문을 더 많이 받긴 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께 저희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과 오늘 발표해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둘째 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